정세균 국무총리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종부세 부과 기준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달 들어 수출 금액이 지난해보다 46%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비규제 지역의 분양권 전매 행위를 등기 때까지로 제한합니다. 올해 주식시장에 들어온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5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보다 62% 이상 급증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종부세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것은 안 되지만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겁니다. 종부세 부담 완화는 부과 기준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 총리는 지난 2009년 정해진 종부세 부과 기준을 이야기하며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오른 점을 감안해 1주택자에 한해 기준을 조정해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종부세 무력화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 총리는 종부세가 투기를 막는 데 중요한 제도라며 입법 취지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도 종부세 완화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약속을 한 데다 최근 당선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입장입니다.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충격이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주요 수출 품목들의 성적은 대부분 저조했습니다. 승용차 마이너스 80.4%, 석유 제품이 마이너스 75.6%, 무선통신기기 마이너스 35.9% 등입니다. 다만 전반적 수출 감소세에도 선박 수출액은 55%가 늘었습니다. 주요 시장에서의 수출 위축도 뒤따랐습니다. 중국과 미국, 유럽연합, 베트남, 일본, 중동 등이 대표적입니다. 수입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가량 줄어들었습니다. 반도체와 원유, 기계류, 정밀기기 등의 수입액이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반도체 제조용 장비는 오히려 수입이 69.7% 늘었습니다. 이달 들어 10일까지 무역 적자 규모는 약 26억 달러로 4월 이후 수출 감소폭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합니다. 앞으로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서도 소유권 등기가 이전될 때까지 부동산 전매 행위가 제한됩니다. 그동안 전매 제한이 6개월로 짧아 투기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에서입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늘렸습니다. 수도권 비규제 지역과 지방광역시 도시 지역에서도 분양권 전매 행위가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등기가 이전될 때까지로 연장됩니다. 전매 제한 강화 방침을 규제 지역에서 비규제 지역까지 확대한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전매 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해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 수요가 유입되면서 올해 분양 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을 넘는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 과열 단지가 지속 발생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수도권과 광역시 민간 택지에서 20대 1 이상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 당첨자 4명 중 1명이 전매 제한 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분양권 전매 금지 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투기 수요가 줄어들면서 실수요자로 재폐될 가능성이 높고요. 정부는 국세청과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법인, 미성년자, 외지인의 부동산 이상 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정부가 법인의 주택 편법 거래를 막기 위해 모든 거래에 대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받아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 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합니다. 우선 정부는 법인과 미성년자, 외지인의 거래 중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니지만 편법 등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특별조사에 착수합니다. 중점 조사 지역은 작년 12.16 대책 이후에도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경기 남부 등 비규제 지역입니다. 국토부는 안산 단원, 상록, 시흥, 화성, 평택, 군포, 오산, 인천 서, 연수 등지를 지목했습니다. 투기적 매매가 의심되는 거래는 탈세와 대출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올해 주식시장에 유입된 개인 투자자 자금이 5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기준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투자자 예탁금은 44조 4,689억 원으로 작년 말 대비 62.66% 급증했습니다. 실제로 행해진 개인 투자자의 거래 규모 역시 증가했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는 올 들어 지난 8일까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30조 7천억 원이 넘는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특히 지난 4일엔 코스피 시장에서 1조 7천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일간 기준 역대 최대 순매수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행진에 증시가 거래 호황기에 접어든 가운데 증권업계에선 장기적 안목과 기업 가치에 기반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외에선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되는 이 시점에 국내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우려에 투심이 악화되며 양시장은 등락을 거듭한 뒤 코스피는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돌발 악재의 증시가 내림세로 돌아설까요? 주간 증시 전망 금일시황 정리해드린 뒤에 기자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등락을 거듭하던 코스피는 장 후반 낙폭을 키우며 0.54% 하락한 1935.40에 마감했고 오늘도 코스닥은 상대적 강세를 보이며 0.4% 상승한 685.0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거래소는 개인이 5,122억 원 순매수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3,640억 원, 1,746억 원 각각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만들었고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이 299억 원, 1,047억 원 매도했지만 개인이 1,509억 원 순매수하며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거래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전기전자 업종과 중국 관련 소비주, 화학, 철강 업종 등이 조정을 받았지만 호실적을 발표한 네이버와 카카오, 셀트리온 등은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닥은 시총 상위주들 대다수가 상승한 가운데 알테오젠이 급등 흐름을 이어갔고 HLB는 진양곤 회장의 유상증자 참여로 급등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CJ E&M과 스튜디오 드래곤 등 엔터주의 약세, 그리고 5G 업종이 조정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진단시약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고 초중고등학교 개학 연기 검토 소식이 전해지며 애니능률과 YBM넷 등 온라인 교육주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증권부 양한나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차 대유행 우려까지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 소식 전해주시죠. 네,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던 확진자 수가 현재 전날 0시보다 35명 늘어났습니다. 초기 발병자로 추정되고 있는 용인 66번 확진자가 이태원 클럽을 방문하면서 촉발된 집단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신규 확진자 수 증가세가 계속해서 심화할 경우 당연히 국내 증시에는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코로나19로 인해 재점화 가능성을 보이고 있던 미중 무역 분쟁 가능성이 조금은 줄어들었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전해주시죠. 네, 앞서 미중 무역대표단이 전화 회의를 통해서 1차 무역 합의상 이행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고 또 양국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식 성명을 발표했죠. 또 성명을 발표하기 전날에 마이크 폼피오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과의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가 되고 있는데요. 중국이 만약에 지식재산권 보장 강화 등 이 미국의 추가 요구를 수용을 하게 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서 제2차 무역전쟁까지는 나서지 않겠다. 이런 입장으로 나오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미중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설명에 따르면 중국은 핵 보유국이며 양자 간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 미국과 중국 모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핵 억제 이론에 따라서 실제로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예, 오늘은 양시장에서 기관 외국인이 매도하긴 했는데 코스닥 시장을 필두로 해서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는 코스피에도 외국인 매수가 좀 나타났고요. 좀 유입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분위기에 대해서는 업계에서 어떻게 분석합니까? 네, 외국인의 순매수세 유입도 이번 주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요소로 꼽히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그 국내 증시를 살펴보면 외국인이 매도를 나설 때는 그 매도 금액에 비해서 증시 지수의 하락폭이 크지 않았는데 외국인이 매수에 나설 때는 상대적으로 강하게 지수가 상승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인지 유한타증권 연구원은 이 외국인 순매수와 코스피 등락폭의 상관 계수가 지난달 21일 이후로 지속적으로 0.7을 상회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외국인의 매수세와 시장의 방향성이 같이 일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의미인데요. 코스닥 지수 역시 지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연구원에 따르면 이 코스닥 지수가 이달 들어서 강하게 상승을 해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 고점에 거의 근접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 시장에서 특히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지표 악화가 지난주에 가시화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번 주에는 눈여겨봐야 할 경제 지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바로 내일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4월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하고 미국에서는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 다음 날인 13일에는 한국의 4월 실업률이 나오고요. 미국에서는 4월 생산자 물가가 나오고 또 8월 연준 의장의 강연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날인 14일에는 미국의 4월 수출입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 그 다음 날인 금요일에는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4월 수출입 물가 지수를 발표하고요. 중국과 미국에서도 각각 4월 소매 판매가 나옵니다. 또 NH투자증권 김병현 연구원은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서비스업 정상화가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북경 입국 후 14일 격리 조치 이게 지금 해제가 되어서 베이징행 항공권 예약 건수가 급증을 하고 있고요. 또 중국의 4월 자동차 소비가 그 정부의 부양 정책 힘입어서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생산은 3월보다는 개선이 되겠지만 이달 4월을 얘기하는 건데요. 4월 생산은 3월보다는 개선이 되겠지만 4월 소매 판매는 전년 대비 6% 정도 감소할 예상입니다. 중국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5월 증시 보면 생각보다 지금 강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번 주 전망은 그렇다면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증권가 연구원들에게 여쭤봤는데요. 김병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에 미국과 유럽에서 단계별 행동 제재를 이제 완화하기 시작했음에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금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초기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있고 또 예상치 대비 더 낮은 경기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종목 장세 중심으로 좀 쉬어가는 흐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과 유럽의 경제활동 재개가 원활히 재개가 될 경우에는 유동성 효과라든지 경기 반등에 대한 그런 자신감, 또 기업 이익들의 턴어라운드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증시 상승 탄력이 확대될 수 있겠는데요. 이 미국과 유럽의 경제활동 재개가 되는 시점은 한 2분기 중반에서 3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요. 또 삼성증권 연구원 신승진 연구원에 따르면 꾸준한 성장 모멘텀이 있는 제약바이오주나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또 정부 정책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임주, 또 기술주가 좀 강세기 때문에 거기서 관련된 정보기술 IT주 혹은 하드웨어 주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하고요. 또 낙폭이 과대한 업종 대표주들을 선별적으로 투자해보는 것도 추천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박석현 KTB 투자증권 투자전략담당 연구원은 코로나19 충격으로 폭락을 했던 코스피가
최근에는 그 저점 대비 한 58%까지 회복을 했고요. 이렇게 국내외 증시 낙폭 회복률이 50% 전후까지 올라선 상태입니다. 하지만 기업 이익 전망은 좀 하향이 돼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 탄력 둔화가 불가피할 수 있겠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하나금융투자는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밴드를 1900선에서 1950선 사이로 봤는데요. 김영구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책임 공방에서 시작된 미중 간 통상 마찰 리스크가 이제 재점화될 우려가 이제 우리 증시의 리스크로 작용이 되고 있지만 우리 정부가 총력 부양책 이런 것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양책이 증시 리스크에 있어서 완충 기제로 기능을 할 수 있겠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예, 이번 주 증시 전망들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증권부 양한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세계 조선호텔이 새로운 5성급 호텔 브랜드 그랜드조선을 공개했습니다. 그랜드조선은 웅장함을 의미하는 그랜드와 기존 조선호텔의 전통성을 이어가는 조선을 결합한 이름입니다. 그랜드조선의 첫 주자로 올해 8월 부산 해운대와 12월 제주 중문단지에 그랜드조선 부산과 제주가 문을 엽니다. 신세계 조선호텔은 그랜드조선 오픈을 위해 대표이사 직속의 신규 조직을 신설하고 기존 사업장 내 기능별로 사안제돼 있던 조직을 본사 조직으로 한데 모으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개별 사업장 운영에서 탈피하고 호텔 사업 통합 운영으로 규모의 성장을 일군다는 방침입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탄생을 알렸던 G80가 7년 만에 완전 변경 모델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3월 출시 후 이번 달 초까지 누적 계약이 3만 대를 넘어섰는데요. 달라진 디자인과 첨단 사양으로 올해 판매 목표인 3만 3천 대 9부 능선을 넘겼다는 평가입니다. 정세미 기자가 시승해봤습니다. 지난 3월 출시된 제네시스의 대표 준대형 세단 올뉴 G80. 신형 G80의 3.5 터보 가솔린 모델로 서울 홍대 입구역에서 경기도 파주까지 왕복 약 3시간을 주행했습니다. G80는 가솔린 2.5 터보와 가솔린 3.5 터보, 디젤 2.2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가솔린 모델은 지난해 말 출시한 GB80의 세타 2.5리터와 람다 3.5리터 V6 엔진이 적용됐고, 디젤 2.2는 스마트 스트림 2.2 디젤 엔진이 탑재됐습니다. 여기에 차체의 약 19%를 알루미늄 등의 경량 소재로 적용해 차량 중량이 기존 모델보다 125kg 줄어 경쾌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신형 G80의 가장 큰 강점은 정숙성이었습니다. 엔진이 회전할 때 발생하는 진동에 반대 진동을 만들어 회전 진동을 상쇄하는 CPA 토크 컨버터로 시속 100km 이상의 주행에서도 엔진음이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두 가지 연료 분사 방식으로 편안한 주행과 함께 역동적인 주행까지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고급 세단에 맞게 지능형 주행 보조 등 높은 수준의 편의 사양도 갖춰졌습니다. 차량이 스스로 공간을 찾아 주차하는 원격 전후진 기능을 실행했을 때 다소 시간이 걸렸지만 경사진 곳에서의 주차도 무리 없이 이뤄졌습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제32회 중소기업 주간이 시작됩니다. 중기중앙회는 행사의 시작과 함께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는데요. 서청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중소기업 중앙에 납품대금 조정협의권 부여를 추진함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현장 맞춤형 납품대금 조정 등을 위한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이날 출범식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 총연맹위원장 등이 위원회 발족을 축하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발족하는 납품단가 조정위원회에서 이런 어떤 중소기업들의 그 소갈이 이런 부분을 많이 해소해 주시리라 생각하고, 중기중앙회는 업종별 거래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원가 가이드라인 등을 분석한 자료를 기업들에 공개해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교섭력 향상을 이끌 예정입니다.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를 통해 0.3%에 불과한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64%를 차지하는 문제,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격차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납품단가 조정위원회가 상생경제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대기업들도 참여를 많이 하고 중소기업들도 같이 상생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과 임금 지급 능력 확대 노력은 물론 협의권 부여 관련 법률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광고 효과란 광고의 설득 요소들이 수용자의 인지와 감정, 이 행동 반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고 하죠. 그래서 기업가들은 광고의 효과가 어느 정도가 되는가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자, 그러다 보니 광고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효과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소비자가 광고라는 자극을 보고 경험하는 일련의 심리적 과정에 대해 알아야만 하고요. 바로 이 과정에서 나온 것이 광고 효과의 위계 모형입니다. 즉, 장기적인 효과인 매출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광고 노출에서 소비자의 구매 사이에 이르는 누적적인 단기 효과가 있고요. 이를 일련의 단계로 묘사한 것이 바로 효과의 위계 모형이라는 것으로 다양한 모형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광고 효과에 영향을 주는 날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합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 자리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사실은 뭐 우리 삶의 거의 구할이다 봐도 될 정도로 기분도 좌지우지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날씨가 광고 효과에도 영향이 클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여기서 그때 말씀드렸던 미국에서 최근에 그 뜨고 있는 광고 업체죠. 에드버타이밍에 대해서 잠깐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 이 회사는 이제 날씨가 광고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았던 회사로 이들은 이제 기상 정보에 따라 방송 광고를 가장 효과적으로 내도록 기업체들을 도와줍니다. 네. 자, 동일한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날씨에 따라서 광고의 컨셉을 다르게 만들어주고요. 또 그 나라 날씨에 어울리는 광고를 방송해서 광고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것이죠. 네. 뭐 예를 들어보면 말이죠. 미국에서 폭염이 오면 바베큐용 소스는 57.8%, 프랑크푸르트 핫도그는 33.8%가 더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요? 이게 보니까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그럼 만사가 귀찮아지고 음식하기 싫고 그래가지고 패스트푸드 찾고 편한 거 찾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역시 경제TV 앵커님이라 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이런 거예요. 많습니다. 예. 네. 저는 좀 마케팅 논문에서 이 내용을 보고요. 처음엔 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2018년 여름, 정말 엄청 더웠죠, 그해 여름이. 그렇죠. 예. 너무 더웠는데 이제 제가 퇴근하니까 그때서 아내가 에어컨을 켜는 거예요. 너무 더워서 좀 낮에도 에어컨을 켜라고 해도 전기세를 아끼려고 선풍기만 틀고 견디는 겁니다. 근데 에어컨을 켰는데도 기온이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저는 밖에서 더운 데로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내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열기가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에어컨을 켜도 기온이 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그때서야 이렇게 무더운 날 음식 만들려고 고생하지 마시고 전화 한 통만 주세요. 맛있는 핫도그 바베큐를 보내드립니다. 라는 미국의 방송 광고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뭐 저희 어머니나 장모님이나 여름에는 정말 주방에 들어가기 싫다라는 얘기가 더워서 그러신 걸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뭐 동남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줄 서서 음식 먹는 게 더워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 날씨를 이용한 광고 방송의 효과가 재밌는 사례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사계절이 뚜렷한 지역에서는 날씨가 광고 시기를 결정하는 그렇게 요소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제가 이제 예전에 군에서 근무할 때 미군 부대에서 미군들하고 이제 합동 근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미군 부대 안에는 이제 볼링장이 있어요. 예. 제가 이제 볼링장 갈 때마다 이 혹시 볼링 용품이 언제 가장 많이 팔릴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볼링볼을 갖다가 파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할 때 이때 가장 많이 팔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제 어린 생각에 그렇다면 추워지기 직전에 볼링 용품 광고를 한다면 대박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한마디로 날씨가 변하기 시작하는 그 즈음에 굉장히 많이들 물건을 구매한다라는 건데 반대로 날씨를 잘못 파악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보여주는 사례 뭐 이런 것들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날씨가 아무래도 광고에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려면
대박인데 그렇죠. 날씨를 갖다가 광고에 잘 잘못하면 안 활용하지 되겠죠. 못한다면 예. 쪽박이다. 그쵸. 저희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재미있는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미국의 한 야외 활동복 업체가 광고 시기를 잘못 맞춰서 손해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겨울용 야외 활동복을 판매하는 업체 이 회사는 다이렉트 메일을 발송을 할 때 최근엔 날씨 정보에 근거해서 발송 시점을 결정을 해왔는데요. 이것은 과거에 쓰라린 기억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과거에는 날씨 통계에 의존해서 영업을 해왔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다이렉트 메일 발송 시기를 겨울이 시작되기 전인 10월이 적당하다고 보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다이렉트 메일을 보낸 겁니다. 이제 추워지기만 하면 됩니다. 예. 근데 이게 웬일인지 10월은 물론 11월까지 무더운 가을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딩 등 아주 두꺼운 야외 활동복을 소개한 다이렉트 메일은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죠. 누구도 여름 뺨치는 더위에 겨울옷을 살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죠. 이 회사는 1년 광고비의 절반을 오로지 다이렉트 메일에 써왔는데 다이렉트 메일이 쓰레기로 변할 시점에 이미 이 회사는 이미지 실추와 함께 판매는 최악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이 회사는 매년 장기 예보를 갖다 민간 기상회사로부터 구입을 해서 다이렉트 메일을 발송한 최적의 시기를 결정을 합니다. 광고의 날씨 예보를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광고 효과에 영향을 주는 날씨 이야기 함께 나눠봤고요.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엔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